자, 2023년 8월 29일 화요일입니다. 17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화요일 히든풋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중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일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네, 오늘은 약간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가 멤버십에 그 특전을 좀 바꿔서 이제 랜덤 이 추첨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저희 사무실 구경하고 히든풋볼 함께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하는 그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요걸 했습니다. 추첨을 해서 지금 거기서 뽑히신 네 분이 요 앞에 와 계시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또 한 분은 저희랑 자주 보기도 했고 뭐 일도 같이 하고 있는 친구가 또 제주도에서 걸려서 제주도에서 올라왔습니다. 초창기 멤버죠. 예. 맨 처음부터 봤고 뭐 저희 그래픽 같은 것도 옛날에 막 몇 번 만들어주고 그랬을 거예요.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고 로고 같은 것도. 근데 맞아요. 고등학생이었는데 맨 처음에는 네. 지금이 24, 5 정도 됐죠. 군대도 갔다 오고. 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고등학생 시청자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우리 형이랑 나랑 이제 곧 40대 가는 거랑 비슷한 거지. 주원이 형 이제 50대 50대요? 곧 50대는 아니죠. 거의. 네. 10년 뒤. 예. 10년 뒤? 거의 그거는- 10년이죠. 그건 뭐 10년이라고 봐야지. 네. 오늘 오프닝 토크 때 이적설 뭐 간단하게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광주 FC 얘기 진행하고 아까 썸네일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거 얘기할 겁니다. 세컨톱. 아, 세컨터. 세컨톱. 아, 조금 어려운 주제죠, 약간. 그러니까 이런 주제는 그렇게 자주 손대진 않는데 한번 또 주원 형의 전문성을 테스트하고자. 아, 근데 이거 세컨터 이야기 좀 벌써부터 긴장이 되는데 왜요? 그냥 긴장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한번 제대로 한번 나중에 한다. 나중에 오늘은 일단 대강하고 네. 다 나중에 한번 제대로.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산다 이것처럼. 네. 진심이 나와버리네.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죠.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또 축구력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잠깐 올라간 것 같다가 이게 사실 다시 내려오나요? 축구라는 게 이제 내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내공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한 6개월 내지 1년을 해야 어허. 최소 6개월은 해야 그래도 축구력이 좀 살아났다. 아. 축구력이 좋아졌다. 좋아졌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축구력 수업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러다 저는- 보니까 바이언 중계도 하고. 아,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사실. 사실 축구력을 늘려면 실제 코치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하는 게 최고죠. 제일 빨리 듭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 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경험 많은 선수. 언제 한번 식사 자리 좀 만들어 주세요. 네. 네. 아, 그 친구들이요? 네, 현장 네. 친구들이요? 네, 그 네. 친구들 여기서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 분들 아, 아니잖아요. 상관없죠. 뭐. 왜냐면 히든풋볼 멤버였어. 네. 황진성, 진성이 형이랑 이슬기 코치랑.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뭐 축구력이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그분들이요? 네. 그래도 강원 코치였는데 한 명이. 아, 그게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선수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순간 그 시청자분들의 잣대가 엄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넌 어디까지 뛰어봤냐? 국대 가본 적 있어? 해외 리그 출신이야? 이런 얘기가 다 붙는 경우가 그래서 있어요. 둘이 같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경기 수는 황진성이 K리그에서 거의 400경기 뛰었으니까. 네, 네. 와, 진짜 많이 떴구나. 300 몇 경기 뛰었을 거예요. 포인트가 포항이 역대 1위예요. 지금도. 공격 포인트가. 근데 이제 이슬기는 많은 경기를 못 뛰었으니까 경기 수가 좀 떨어지니까 같이 나와야죠. 그 이슬기 코치는 제가 봤을 때 개그 담당입니다. 웃기기도 해요. 이상한 네. 개그 많이 쳐요. 네. 그 좀 덩치 안 맞게 네. 굉장히 좀 순박한 느낌으로. 근데 뭐 선수 출신이고 프로 출신들이면은 몇몇 선수들은 제외하고는 그 전술적인 이야기를 매일같이 듣고 그죠? 또 미팅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전술적인 어떤 축구력은 늘 수밖에 없고 근데 만약에 지도자를 더욱더 잘 만나면 훨씬 더 이제 축구 보는 눈이 향상될 수가 있죠. 네. 옛날에는 이제 감독이 시키는 대로만 뛰고 왜 뛰는지 모르는 선수들이 태반이었는데 그냥 뛰고. 이제는 왜 뛰는지 확실히 알고 본인이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알고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는 편이니까 요즘 선수들이랑은 전술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죠. 저는 예전에 형 딱 이렇게 뛰어야지 생각하고 뛰었었나요? 아니요. 나는 우리 팀 3백인지 4백인지도 몰랐어. 아 진짜로. 진짜 이런 선수 옛날에 많았다니까. 그래. 그냥 하라면 하는 거야. 그래. 고등학교 때 어. 나는 뭐 코레일에 있을 때도 그렇게 전술적인 미팅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카레 그랬는데 많이 만들었잖아. 카레 많이 만들었지. 오늘 뭐 근데 먹을까 이게 더 핵심이죠. 나한테?
나한테는 뭐 먹는 거 그렇게 중요치 않았었고 그냥 카레만 만든다. 오늘 그냥 좀 별로 안 힘든 거 했으면 좋겠다. 훈련 안 힘든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살았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윙백을 섰었는데 그럼 아마 쓰리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자신감 있게 하냐면 내가 이 얘기 몇 번 했을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친구들하고 동기들하고 만났어. 정말 그렇게 모이기도 힘든데 동기들 만나 술 한잔 하면서 야 근데 내가 해설자 되거든요 만난 거야. 우리 학교 때 뭐였냐? 뭐 했냐? 포메이션. 포메이션이 뭐였어? 네.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진짜? 아무도 몰라. 근데 주장 형한테도 물어봤어. 주장 형한테 물어보니까 주장은 알아야지. 근데 주장 형도 자기 코치를 만나서 그때 당시 코치 만나서 물어봤대. 우리 뭐였냐? 뭐였냐고? 코치님 그때 우리 뭐 어떻게 썼었어요? 물어봤대. 그 코치가 이렇게 얘기했대. 나도 몰라? 몰라 이 새끼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감독만 알았나 보다. 네. 그럼 진짜 좀 어떤 그냥 감으로 한 거야. 감으로.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냥 뛴 거지 진짜. 그냥 뛴 거지. 근데 어느 정도는 그 나름의 어떤 전술이 있었겠지만 그거를 확실하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그러니까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은 부족했던 거지. 그렇지.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안 그렇다는 얘기야. 요즘은 선수들끼리 모여서 전술 얘기하고 그런 걸 오히려 어색해하는 선수도 있다. 야, 쟤들은 맨날 모이면 축구 얘기한다. 축구 얘기한다고 축구 선수가 이런 선수들도 있을 정도로 선수들이 전술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감독들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종효 감독이나 뭐 제가 좋아하는 김기동 감독도 그렇고 전술적인 철학이 확실하고 실제로 현장 가서 만나서 물어보면 포인트들을 얘기해줘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건 이래서 저랬고 저건 저래서 바꿨다. 이런 얘기를 또 안 해주거나 아니면 저는 몰라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감으로 하고 못하는 지도자도 전에는 제법 있었다고 봐요. 이제는 뭐 잘 없겠지. 네. 그럴 때 이제 보통 코치가 전술을 짜고 감독은 이제 소리를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근데 네. 요즘엔 다 이제 감독이 책임지고 코치가 이제 조언을 하고 뭐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 네. 예. 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적 시장 이 초반에 오프닝 토크에서는 요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근데 뭐 그 사이에 남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뭐 큰 이적이 막 생길 것 같진 않은데 그거 말고 우리가 좀 달아볼 만한 뭐 찌라시면 찌라시 아니면 이적 링크면 이적 링크 요거를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그 언론 이름이 이게 맞아요? 이게? 뭐 이런 데는 사실 치지도 않긴 해요. 그냥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 신기해서. 이때요. 그래서 더 하드 태클. 거친 태클. 첼시가 이제 제레미 프림퐁을 네. 노린다. 이제 사이드백이잖아요. 근데 첼시가 노린다를 떠나서 제레미 프림퐁은 요즘에 더 좀 레버쿠젠보다 규모가 큰 클럽이나 다른 리그들이랑 링크가 많이 나거든요. 네, 어떻게 보나요, 프림퐁?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3백에도 가능한 물론 3백에 가장 잘 어울리긴 하지만 4백도 소화를 가능한 풀백에다가 일단 최근에 본 풀백 중에 제일 빠릅니다. 속도. 뭐 누가 제일 빨라요? PL에서? 그래도 속도는 워커죠. 워커 마사 아니겠습니까? 마사. 네. 근데 더 제가 볼 때 더 빨라요. 더 빠르다. 더 사이즈도 작고 폰지랑은 어때? 알폰소 데이비스. 알폰소 데이비스 빠르지. 그러니까 알폰스 데이비스는 약간 성큼성큼 뛰는 느낌이 그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더 작아서 따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 뛰는데 아론 레논과인가? 약간 그 사이 정도. 근데 앞에 디아비가 있었거든요. 오른쪽에 디아비, 예, 예. 프림퐁 같이 뛰잖아요. 그러면 좀 그냥 부담되겠다. 거의 못 잡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워커보다도 저는 빠르다고 생각해요. 속도만 보면 속도만. 36 찍으니까 그냥 35 35 후반에 36 찍으니까. 네. 근데 약간 역시 스프린트답게 부상의 위험도는 약간 있을 수 있는 선수긴 한데 저는 이제 레버쿠젠이 품기에는 1, 2년 뒤에는 좀 큰 선수가 되겠구나. 갈 것 같다. 갈 것 같다는 생각을 받았는데 어쨌든 첼시는 어쨌든 리스 제임스라는 엄청난 윙백이 있는 상황인데 사이드백인데 이제 부상이 많다 보니까 이 더 하드 태클에서 그냥 이어가는 게 아닌가. 구스토도 있어요. 뭐 비스토도 있고 그리고 리스 제임스도 뭐 엄청 근데 부상이라는 변수가 언제나 존재하는 선수이긴 하기 때문에 왜 링크가 났는지는 알겠지만 뭐 그냥 지나가면 된다. 이거는 사실 귀스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영입하면 너무 오바죠. 과포화 그럼요. 상태인 것 같아서 네. 조금 안 맞는 이적설인 것 같아요. 더 하드 태클답게 더 하드 태클. 더 하드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하드한 태클. 자, 그 다음에 사이먼 필립스가 첼시가 스미스로 관심이 있다. 그냥 이건 저는 그냥 관심. 근데 요게 이제 어디 언론사도 이상한 데고 뭐 더 첼시 뭐 어쩌고 저쩌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또 인용을 했어. 언론인 사이먼 필립스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장했다. 네. 사이먼 필립스가. 그냥 이것도 역시 그의 주장으로만 남겨두도록 데려갈 하겠습니다. 이유가 1도 없어요, 없죠. 전혀. 1도 없죠. 네. 오히려 첼시는 지금 아웃링크가 있는데 찰로바, 네. 찰무진, 음. 바이언 링크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되면 찰로바 정도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서브급으로는 문제 없다고 네. 보거든요. 근데 파바르가 안 갈 가능성도 지금 있어가지고, 뭐 그렇죠. 있어가지고 굳이 찰로바도 오른쪽 풀백과 유사시 센터백도 가능한 자원을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파바르가 빠지면. 근데 그런 자원들을 리스트업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되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찰로바가 이름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뭐 이거는 저도 그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더 하드 태클이나 사이먼 필립스 얘기는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 바이언 찰로바 얘기는 조금 이름값 있는 언론에도 나오긴 나온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쿠쿠렐라 이거는 꽤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테나그 감독이 아약스에 있을 때 쿠쿠렐라를 상대해 봤는데 그게 좀 인상적이었다. 근데 진짜 이 맨유 팬들은 약간 지금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 뭔 죄 지금 뭐 아약스야 여기?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경험이 아약스에서 이제 좋은 경험도 있고 기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수들이 데려오는 건 맞는데 좀 너무 많지 않아? 특히나 쿠쿠렐라가 브라이튼 때는 좋았지만 첼시 와서는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룩쇼가 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또 좌측 링크가 나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난 경기에 달롯이 나왔으니까. 달롯. 예. 근데 쿠쿠렐라 영입하면 좋지 않을까요? 어쨌든 눈에 띄는 선수고. 머리 예. 때문에. 머리 때문에. 예. 예. 저는 스타일도 많이 눈에 띄죠. 완전 별로. 어. 보내면 첼시 승리다 이거는. 근데 요즘에 이번에 첼시 진짜 아웃 기가 막히게 시키거든. 왜냐하면 쿠쿨렐라는 그냥 저는 약간 반짝한, 그러니까 클래스가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맨유가 지금은 좀 아슬아슬하지만 어쨌든 4위권을 노리는 팀이면 뭐 좀 더 일단 비싸 너무. 좀 더 오히려 유망주를 영입하는 게 낫지. 루크쇼 뒤면 일단 달롯으로 때우고. 네. 근데 임대니까. 근데 완전히 저 조항 달고 보내요. 첼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굳이 그냥 임대만 보낼 리는 없을 것 같고. 임대여도 별로다. 별로다. 내가 쿠쿠렐라가 원래 3백 중에 왼쪽 한번 섰을 때 좋지 않았었나? 왼쪽 스토퍼 선적도 있었죠. 네. 근데 어쨌든 첼시 와서는 그렇게 그냥 쭉 그랬어. 잘한 적이 별로 없어요. 주급이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어서 어쨌든 그 대충은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금 너무 높지 않나. 네. 활약 대비, 능력 대비. 거기에 같이 지금 맨유랑 링크 나고 있는 게 역시 왼쪽 사이드백 레길론 얘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이비에르 링크도 있긴 있습니다. 그냥 지금 주전이 아닌 선수들이 다 링크가 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맨유도 주전급이 아니라 뎁스를 채워줄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이랑 링크가 좀 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옛날에는 그 이 빅4일 때는 빅4 간의 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많지 않았죠. 이적 설 자체도 별로 없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적하는 게 막 첼시에서 아스날하고 이런 게 되게 이상한 일도 아니고 사람들도 막 되게 막 별로 그렇게 세게 반응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여튼 뭐 그래요. 네. 지금 맨유 이렇게 링크 있고 그 다음에 토트넘이 이 노팅엄의 브레넌 존센. 브레넌 존센 링크가 지나고 요거는 올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브레넌 존센의 특징이라고 하면 엄청 빠르다. 근데 아마 어느 쪽에 세우려고 하는지 전방에 세우려고 하는지 아니면 오른쪽 뭐 사이드에 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속도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그 올라오는 부분을 조금 제어시켜 줄 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긴 하거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5천만 정도. 그러면 오른쪽에 나온다 그러면 좌측 손이 뭐 가운데 뭐 히샬리송 쓴다 치고 그리고 오른쪽에 브레넌 존센. 좀 더 톱 자원에 가까운 선수를 영입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완전 스트라이커. 유형 9번. 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선수도 중앙에 쓸 수는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세우려면 세울 수 네. 있는데 아무래도 좀 오른쪽에 세우지 않을까. 근데 모르죠. 어떤 식으로 뭐 활용을 할진. 봐야 될 것 같아. 톱 자원이 없나? 이게 나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설픈 선수를 일단 데려오는 것보다는 만약에 그 포스텍 감독이 전방에 세울 만한 선수가 리스트업이 돼 있어. 그러면 어차피 이적 시장 한 번에 모든 리빌딩이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겨울, 다음 여름 정도까지 하면서 본인이 좀 픽했던 선수가 있다면 데려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있고. 근데 톱 영입하는 게 쉽진 않아. 않아요, 진짜. 왜냐면 너무 비싸 일단. 돈이 많이 들고. 너무 비싸고 또 케인의 뒤잖아요. 그치, 따지면. 케인 그러면 홈이지. 그거를 적어도 한 80%는 만족하는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선수 리스트도 쉽지 않고
차라리 이제 PL 안에서 찾는 것보다는 타 리그에서 데려오는 게 훨씬 더 금액적으로는 좀 더 협상이 더 수월할 수도 있고.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토트넘에 그 선수 잘 어울립니다. 뭐 이적을 안 할 것 같지만 필크루크. 필크루크. 그냥 그런 토트넘만 선수, 생각했어. 근데 앞에서 버텨주는 스타일. 필크루크 같은 선수는 어쨌든 이적료가 되게 높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독일에서 데려오는 거는 네, 이적료가 생각보다 비싸지 그 않더라고. 선수 나이도 되게 93년생일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꽉 찬 나이고 해서. 케인이랑 동갑이네.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런 선수 타리그에서 데려오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효과적, 물론 적응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자국 리그에서 이렇게 밑에서 끌어올리는 거는 진짜 세게 부르니까 요즘은 쉽지 않지. 호구되기 딱 좋아서. 네. 근데 뭐 필크루크도 링크가 많고 그럼 모르겠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타레밍 얘기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토트넘에서. 토트넘 타레밍 링크 있었고 그 다음에 기프트 오르반 뭐 이런 선수 있었는데 지금은 링크가 짙지 않은 걸로 봤을 때 브레넌 존슨으로 끝날 것 같아요. 아마 이 선수 속도 빠르고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 아마 포스텍 감독 스타일의 속도감은 좀 더 붙지 않을까 만약에 네. 들어온다면 그게 전방이든 오른쪽이든 클루셉스키랑은 좀 다른 스타일의 이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적설은 아닙니다만 아까 우리 썸네일에 박혀 있었던 것처럼 그거 아자르 지금 은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도 이상하지 않다 사실. 그 대표팀 말고 클럽팀 레벨로 왔을 때는 아자르는 사실상 없는 선수와 다름없었죠. 레알에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네. 없었죠. 레알 여태까지 아마 축구 선수 다 해서 먹튀 손에 꼽으라 그러면 얼마에 갔었죠 아자르가? 엄청 비싸게 갔지. 사실 요 사이에 우리가 히든볼 중간에 조금 공백 있고 그랬을 때 레전드들 은퇴들이 좀 있었어요. 다비드 실바 은퇴했고 그 다음에 부폰 그리고 지금 이 선수 얘기 나오고 데헤아도 지금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데헤아는 사실 나이가 그거보다는 좀 어리긴 옵션 포함 한 1,600억 뭐 1,400억 뭐 지금 얘기 나오니까 어쨌든 1,000억은 훌쩍 넘어가는 금액. 1,500원 내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서 얼마 정도 건졌다고 봐야 되지? 아무것도 못 건졌죠. 유니폼은 좀 팔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주급이지. 그렇지. 주급도 계산해야 되니까. 없어 그냥. 네. 근데 이렇게 축구 역사상 이렇게 한 번에 추락한 선수는 많지 않아. 거의 없다고 보이고. 부상 빼고는 많지 않아. 어. 뭐 이 선수도 부상이 있긴 했지만. 네. 레알 마드리드가 예전부터 먹튀 선수가 가끔씩 있긴 했거든요. 뜬금없이 데려와가지고 뭐야 왜 데려왔어? 그러니까 아자르 느낌 아니지. 뭐야 얘가 여기 레알급이 돼? 근데 생각보다 비싸게 주고. 그때 가격은 기억 안 나는데 후안데 라모스 있을 때였나? 그때 이상한 선수 쟤왜 레알이 데려가지? 그런 애들 몇 번 있었어. 내가 맨날 이때 얘기하는 게 걔야. 줄리앙 포베르. 최근에 먹튀는 그 친구야. 군데스리가에서 요비치. 왔던. 걔는 뭐 사실 먹튀지 뭐. 그 친구도 거의 한 게 없었죠. 예, 루카비치 은근히 그런 걸 해요 레알이. 예. 그러니까 이게 돈을 쓸 때 확실히 써야 되는데 아자르 빼고. 그러니까 요비치 나는 솔직히 제가 옛날도 말했지만 레알 갈 급이 아니었어요. 내가 봐도. 그때 트리오였잖아. 네. 레비치, 치치치. 요비치, 하나 뭐였지? 뭔치였지? 그 기억나. 세리아간 그래. 코스티치. 걔였나?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치치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적하는 치치치들이 있어요. 네네네네. 치가 많아 분데스리가. 알레 맞아. 3인방이었어. 네. 그래 알레 거기 갔었잖아요. 프리미어리그. 네. 알레 왔다가 잘 안 됐지. 안 됐잖아. 둘이 네. 뿔뿔 흩어지니까 둘 다 안 됐어. 다 안 됐지. 치치치들이 많은데 다 근데 그래서 레알은 요즘에는 확실한 어린 자원한테 돈 빡 때려박은 다음에 완벽한 애들만 데려오잖아. 벨링엄. 벨링엄이 지금 아자르 골 넘었을 걸? 3경기 만에? 그럴 수 있지. 네. 아마 벨링엄이 3경기에 4골인가 넣었잖아. 근데 아자르 첼시란다. 그 레알 와서 4골. 리그 4골. 그러니까. 54경기. 4시즌 동안 54경기 4골. 끔찍하다. 첫 번째 시즌에 14경기 선발에 2경기 교체해서 1골 넣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즌에 7경기 선발 7경기 교체 3골. 그다음에 세 번째 시즌에 7경기 선발 11경기 교체에 빵골. 빵골. 지난 시즌 2경기 선발 4경기 교체 빵골. 빵골. 네. 뛰긴 쪘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되지? 그간 뭐 좀 혹사했었던 게 뭐 터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아자르의 역사를 보면 0708에 릴에서 데뷔해서 네. 5시즌 뛰는 동안에 147경기에서 36골. 그 이제 2012-2013 시즌에 첼시로 이적을 첼시. 해서 7시즌을 뛰면서 245경기에서 85골이었는데 아자르는 나는 한때는 그 흔히 우리가 EPL 킹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경우 있잖아요. 예전으로 따지면 앙리. 그런
어떤 계보 중에 한 자리를 아자르에게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탑 클래스에 있었던 선수가 이렇게 그냥 곤두박질을 치는 경우가 진짜 많지 않은데 이 레알 마드리드의 가장 실패한 이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그쵸. 제일 실패인 것 같아. 1,600억이면 뭐 웬만한 선수 다 살 수 있잖아. 지금도 살 수 있어. 몇 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가능하죠. 올랐는데도 가격이 살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다 공중에 날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자르가 32살이면 레알에 왔을 때는 27, 8이라는 얘기인데 그때 되면은 전성기거든요. 손흥민보다 지금 어린 나이에 이적을 한 거예요. 네. 아자르가 지금도 되게 나이 많은 게 아니에요. 32. 91년생이죠. 91년생.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레알에 와서 지금까지도 전성기를 좀 구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 아, 그렇지. 나이도 좋았는데. 토레스 이 정도 아니었어. 그렇지. 그 어떤 선수도 이 정도 이적료를 발생시키고 이렇게 못하지는 않았어요. 토레스는 뭐 장난 반으로 농담 반으로 세탁골이라도 있잖아요. 그거 네. 뭐 일시불 골 뭐 이렇게 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자르는 세탁골조차도 없어. 없어. 뭔 세탁이요? 네. 야 진짜 옷도 얼마 세탁 안 했겠다. 이제 뭐 뛰질 않았잖아 거의.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그래서 저는 첼시 팬들은 아자르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잖아요. 다 그랬는데 이렇게 완전 그냥 진짜 저렇게 똥싸개가 될 줄은. 야, 이렇게 은퇴하면 너무 아쉬운데. 아자르는 첼시 팬에 입문할 수 있는 캐릭터였죠. 딱 그러니까 좋죠. 원래 그 입문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입문캐. 아스널 입문캐. 저는 이제 입문했었던 거는 앙리 베르캄프. 그쵸. 그걸로 들어왔죠. 그런 캐릭터인데 상징성이 첼시에서 분명히 있는 선수인데. 리버풀이라면 제라드. 그리고 뭐 첼시면 아까 얘기했던 거 그 전이라면 램파드, 드록바, 그다음 존병세. 이런 쪽이면 뭐 조금 뒤면 아자르지. 최근에 첼시 팬이면. 그래서 저는 뭐 은퇴도 이상하지 않을라 했는데 이제 아자르가 은퇴를 안 하려면 이거는 벨기에로 일단 가야 되고 제가 볼 때는 K리그는 사우디. 어떻나요? K리그 좋죠. 어느 정도 뛸까? 안 돼, K리그도. 안 돼? 압박 세잖아. 넘어져. 쉽지 않아. 압박스면 넘어지겠지. 어, 되게 진짜. 진지하게 넘어지. 안 돼. 안 돼, 넘어져. 쉽지 않아. 사우디 요즘 저놈 저거 저놈이요? 뭐야 그런 놈이에요? 축구 선수 출신들하고 어울리더만 이거 말한 투가 뭐 안 돼 뭐 이거 넘어져 최선수 말투예요? 아니 뭐 좀 폼 잡으면 턱 만지면서 안 돼 넘어져 좀 들으셨나 봐요? 네. 이주원 안 돼. 오른쪽 윙백 안 돼. 그렇게 얘기해 주면 저는 고마웠죠. 왜요? 뭐라고 그냥 욕했어요? 야 이 개야 너는 안돼 이씨 막 이렇게 하니까 네. 야 주원아 너는 안돼 아, 부드러운 거. 이러면은 지금 채팅창 나오잖아. 바이온 중계 한번 했다고. 이제 앞으로 안 할 거기 때문에. K리그 안 되고 사우디도 눈은 있습니다, 사실. 거기 막 돈을 그렇게 막 쓰진 않아요. 지를만 하는데 쓰는 거지. 그러면 저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받아줄 때가 지금 솔직히 고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런 경우는 고국으로 가는 게 그래도 제일 조금이라도 마지막에 좀 정상적으로 은퇴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지만 이제 국내 K리그 언론에서 쓰는 백이종군. 박주영이 이제 돌아올 때 예. 누군지 몰라도 백이종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진짜 그게 네. 백이종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가서 진짜 마지막 한 번 해보겠다. 그래도 명예라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은퇴하겠다라고 본인이 마음 먹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데려갈 팀은 유럽에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하여튼 뭐 은퇴하면 좀 이래저래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이렇게 했지만 첼시 팬들은 저렇게 가네 이런 생각은 좀 하겠지. 그렇지. 실력의 문제라기보다 아예 뛰지를 못하니까 네. 몸 관리도 안 되고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거죠. 예. 지금 어떤 분이 이제 아자르 팬이신 것 같은데 이게 매니저 태클 얘기거든요. 그때 이제 좀 부상을 당한 것도 있었는데 근데 부상 때문에 선수의 커리어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만 얘기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아자르는 그렇죠. 관리가 좀 많이 안 된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난 유니폼에서 그렇게 배 D자 몸은 거의 형이랑 비슷해. 맞아. 난 D 아니에요. 난 옆이에요. 그럼 어쨌든 약간 비슷해. A야? 뭐 하여튼 난 옆구리 마름모? 살이. 야 마름모. Q 이렇게. 그렇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앞뒤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한 브라질 선수들 몸이에요. 딱 그런 은퇴한 브라질 선수들 몸 알지? 한 1, 2년 됐을 때. 아니 호돈신도 보면 훅훅훅 불잖아. 그래. 근데 브라질 선수 중에 또 관리되는 선수들은 괜찮더라. 제오브레투? 쟤는 와 장난 아니던데. 지금 거의 50 다 됐을 텐데. 퍼디넌드도 되게 몸 좋더라. 근데 이게
뭐 도대체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한 거 햄버거 먹어도 돼요 선수들이 사실 상관없어요 햄버거 먹어도 어느 정도 파이브 가이스? 와이브가스 가능하죠. 어쨌든 그 조화로운 식품이잖아요 햄버거가. 근데 문제는 햄버거를 먹고 안 한 거죠 운동을. 그치. 그냥 프리시즌에 그냥 아예 그것만 계속 먹은 거지.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동기부여가 확실히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그거였잖아. 레알 마드리드 가는 게 진짜 인생의 목표 아니었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정점을 찍으면 가끔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살면서. 그냥 대충 적당히 살고 그냥. 형 정점을 찍으면 내려놓을 것 같아? 정점을 찍기 전에 찍는다? 내려놓나요? 이거 나의 목표가 정점이 뭐 어떤 명예냐, 뭐 돈이냐 이런 건데 정점을 찍으면 내려놓을 것 같아. 진짜. 내려놓는다는 건 어떤 방식으로 내려놓지? 제가 은퇴 느낌이지. 아,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입학할 때 엄청 높은 그 있잖아 대충 막 누가 1등이래 이런 거 알잖아요. 장학금 받고. 네네네네. 그 친구가 와서 노는 맛을 알아버려가지고 공부를 안 해서 학고를 받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애매하게 공부했으면 와서도 애매하게 공부할 텐데 엄청 잘했던 친구가 학교 와서 목표 딱 달성하고 달성하니까 확 풀어지는구나. 확 풀어져서 그냥 놀더라고. 1등이고 장학금 하니까 오히려 더 놀더라고. 돈도 안 드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해를 해보자면 프로 마인드는 부족한 거죠 확실히. 그래. 근데 뭐 이 아자르 정도 되는 선수의 어떤 그 상황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반대로 좀 엄청 오랫동안 본인 커리어를 잘 유지하고 자기 관리가 되는 케이스들이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점에서 쭉 천천히 연착륙하면서 그런 선수를 많지 않으니까. 네. 자 이렇게 오프닝 토크로 여러분 이 말씀드렸던 최근에 이적 시장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봤는데 요거는 저희가 컨텐츠적으로 아마 내일 오늘인가? 내일일 거예요. 내일 그 PL 빅6가 이제 남은 이적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의 보강이 필요한가? 요거는 이제 아마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이요. 화요일. 목요일에는 그 쿠팡맨 스페셜 황덕현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뭐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아 맥북 지금 안 올리잖아요. 예. 어색합니다. 좀. 맥북 샀어요? 4년 된 맥북인데 안 쓰고 있다가 아 그래? 네. 원래 형 그 그램 썼지. 아니요 그냥 아닌가? 삼성 7년 된 삼성. 아 여기 그거 막 저기 마탱이 간 거. 네. 왜 근데 갑자기 맥북을 써요? 이게 쓰면 안 돼요? 아 그냥 궁금해서. 써보니까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아. 무서워서 못 썼어요. 이게 내가 아는 단축키랑 너무 달라가지고 못 쓰다가 쓴 편해? 써보니까 왜 맥북 쓰는지 이제 이해되더라고요. 그래? 네네네. 스벅 갈라고. 네, 스벅. 가. 근데 스벅에선 맥북 말고는 펴놓으면 혼나? 네, 혼나요. 아. 오셔서 막 안 돼요. 아메리카노 뿌려? 막 아래 막 마대질질 그래요. 아니, 나가라고. 맥북이면 괜찮고. 그램이면 한 10분 줘요. 아, 그램이면 좀 괜찮구나. 여기 주고. 그 나머지 건 안 된다. 삼성, 레노바, 절대 안 돼요. 서피스 어떤가요? 그게 뭐죠? 이거. 아, 그건 아예 모르는 아예 저기야. 모르죠.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안 되죠, 안 네. 되죠. 입장 티켓이네 그거. 네네. 뒤통수 맞는다는데. 그 목요일에 올라온다는 거는 지금 벨링엄은 잘하고 있지만 비니시우스가 부상이에요. 그리고 또 라민 야말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쿠팡맨 2명 라리가 중계하고 있잖아요. 영주형이랑 덕현이 그렇게 해서 라리가 얘기를 따로 컨텐츠를 찍어서 그거는 목요일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2개 코너를 진행을 할 텐데 하나는 핫피플이고요. 또 하나는 또 줄여서 네, 축구탐구 영역. 축탐형. 그래서 여러분 이 영역을 위해서 지금 주원 형이 저희 10층 그 입중계 부스에 있는 작전판을 작전판을. 이주원 축구력 상승의 어떤 그 근간이 되고 있는 저희가 새로 주문한 종찬이가 새로 주문해준 깔끔하다. 무광. 네. 근데 이거 했는데 뭐 쓸 일이 있을까 싶어요. 오늘 설명할 때. 왜요? 혹시나 해서 갖고 와봤는데. 들고만. 네, 들고만 있어도 뭐 느낌 나니까. 그림상. 네, 네. 아니 광주도 설명이 되네요. 가능한가요? 광주는 아마 환희가 오. 저기 축구력 좋으신 분들하고 그 경기를 많이 봐서 혹시 비아냥거리는 건가요? 아니요. 예. 아니, 누가 봐도 비아냥거리는 아니. 아까 전에 막 광주 얘기했는데 예. 뭐 이런저런 얘기 저희 앞에서 잘 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축구를 좋은 친구들하고 이제 축구 많이 봤으니까 설명 좀 해주지 않을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데 기만 대한민국 대표팀 A 대표팀
그 도맡아가지고 중계까지 한 친구예요. 이렇게 무시할 급이 아니에요. 민행 경기 너무 지금 무시하는 거 그 말이 무시한 것 같은데. 민행 개 무시한 것 무시할 민행 급이 경기 아니에요. 했다고 해서 이렇게 뻥차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너무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데. 너무 환희를 작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 네, 그것도 좀 크진 않아요. 네, 그렇다고 족밥은 아니잖아요. 예.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러분. 그 아시안컵 뭐 한낱 그냥 잠깐 눈 깜빡했을 때 지나갔습니다. 갔다 와서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K리그 중에 한 달에 한 번 갔습니다. 그때 바로 추락했습니다. 많이 힘들어했어요. 네, 바로 추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우리 히든 투어로 간 거 아니야? 맞아, 그렇죠, 아시안컵 예, 저기 두바이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시안컵 또 하는 거고. 4년 된 거야? 4년 된 거지. 더 오래된 것 같은데 또 그래. 그거는 4년밖에 안 됐네. 그래, 되게 오래된 기억인데 4년밖에 안 됐어?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핫피플 우리가 광주 FC 얘기를 할 텐데 핫피플은 바로 이정효 감독이죠. 네. 이정효 감독은 그 전술적인 색채뿐만이 아니라 개성도 있는 감독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건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프로 감독으로서 갖출 어떤 쇼맨십의 혹은 인터뷰 이런 역량도 저는 있는 사람 같아 보여요. 네, 일단은 제가 느낀 점은 그냥 제 느낌입니다. 일부 감독들이 싫어하겠다라는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확실히. 느낌 바로 오는데. 네. 그리고 왜냐면- 나는 어떤 감독이 싫어할지도 솔직히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감독도 있고, 어. 저게 지금 우리 축구판에서 말이 되나라고 생각하는 감독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은연중에 인터뷰에 드러내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허. 아니, 그 정도로 이제 개성이 넘치는 그치. 감독이 나왔다. 물론 팬들도 싫어하는 사람이 충분히 나올 만한 캐릭터긴 해요. 뭐 광주 팬들은 아니겠지만 타팀 네. 팬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위계 질서가 있고 또 축구 같이 했으니까 감독들끼리는 선후배가 확실한데 거기서 제가 저런 말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은 주긴 하는데 뭐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전혀. 충분히 이런 감독들 다 자기 얘기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캐릭터 좀 있어야 되지 않아? 이래야 자기 가치가 올라가요. 그럼. 네, 뒤로만 빠져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필하는 데는 아주 최적화돼 있는 것 같고 본인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솔직하고 그치. 거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남자다운 느낌도 뒤를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뭐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가 어떻게 말하든 나는 그냥 이 말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어느 파트나 그렇지만 만약에 이정효 감독이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 근데 성적이 안 좋고 축구를 못 해요. 그러면 진짜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쵸, 예. 근데 축구가 재밌고 전술적이고 성적을 같이 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하고 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사실 광주 얘기는 이 오늘 히든풋볼에 실리기 전에도 그 어제 이제 주원 형이랑 이번 주에 어떤 영상을 좀 올리면 좋을까 얘기를 하다가 광주 한번 다뤄볼까? 사실 광주 이정효 감독을 그 다루려고 했던 적은 우리가 자주 있었어요. 네, 근데 뭐 맞아요. 이래저래 조금씩 좀 밀리고 그러다가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면 진짜 이정효 감독은 이 자리에 좀 모실 수 있다면 모셨으면 좋겠거든요. 철학이 확실한 감독이고 네. 진짜 질문을 하잖아요. 0.1초 만에 답이 돌아와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나요? 그거는요. 바로 확실한 거야. 이거 물어보겠다. 아니면 자기 생각이 확실하기 때문에 물어보면 그거요. 바로 답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저한테 말해줄 의무는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본인이 말해줄 수 있는 선이라면 그렇게 좀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도 되게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래, 그게 좋아. 네. 그래서 아마 주원 형도 이 광주 이정효 감독 얘기는 좀 할 만한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광주는 리그 3위고요. 8경기 연속 무패. 무승부가 좀 많긴 합니다만 8경기 무패는 뭐 대단하죠. 3승 5무입니다. 뭐 포항, 인천, 제주, 대구 이런 팀이랑 경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일단 특징은 지든 이기든 비기든 이기면 당연히 앞서 있겠죠. 비기는 경기도 압도적으로 비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을 못 넣어서 그렇지. 근데 이제 골을 못 넣는 건 골 이코르 돈이거든요, 사실. 맞아. 몸값 비싼 스트라이커는 따로 공격수. 있고 골 넣는 선수는 따로 있다. 아무리 스트라이커를 키우고 가르쳐도 이 본능적인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우리나라 이제 지도자들 물어보면 대부분 이 부분 동의할 거예요. 그 해외 칼럼을 봐도 그런 얘기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 팀의 전술이나 경기력이 그 판단되는 데 있어서 골수보다는 얼마나 상대 박스 쪽으로 공을 가까이 많이 보냈나. 그 다음에 골이 안 들어가는 건 사실 공격수의 몫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감독에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 터치를 많이 만들게 했으면 이 팀은
조만간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의 칼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경기 이제 내용이라고 그죠? 하는 거고 특히나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내용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제 앞으로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리그 경기. 예. 근데 국가대표팀의 단일 경기 월드컵은 그런 어떤 거보다는 어찌되었던 승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그죠. 리그하고 단일 대회를 운영하는 것은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챔스를 봐도 포인트를 갖고 나오는 경기들이 있잖아요. 있죠. 간간히 원포인트 딱 그 경기만 잡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리그에서는 매번 포인트를 잡고 38라운드 내내 변화를 줄 수는 없으니까 그 팀의 기조를 알 수 있는데 그 팀이 어느 정도로 게임을 잘 풀어나가고 소위 말해서 공을 잘 상대방 박스 근처까지 잘 전달해 놓고 공격을 마무리 짓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죠.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용, 맞아요. 그 경기의 지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쿼드로 봤을 때 이 베스트 11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를 환영이 한번 짚어주시죠. 우리 K리그를 혹시 안 보는 팬분들도 여기 계실 수 있으니까. 네. K리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솔직히 알만한 이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 선수라고 부를 만한 선수는 없다.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스쿼드를 정리해봤는데 일단 골키퍼 제외 28명의 선수가 필드 플레이였는데 23명이 출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네. 이런 팀은 거의 없을 거예요. 23명이 뛰기가 쉽지 않고 보통 뭐 부상자 빼고 해서 한 15명에서 18명 사이가 이제 주로 중용이 되고 나머지들은 이제 대기하면서 부상자나 추가 뭐 이탈자가 나왔을 때만 잠깐 들어오는데 사실 거의 뛸 선수들은 다 한 번씩 뛰었다. 왜냐하면 광주의 축구가 체력을 엄청나게 요구되는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고 백업을 키우지 않으면 불가능한 축구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허율이라든지 토마스, 정호연, 이순민, 뭐 엄지성, 김한길, 아산이, 두현석, 이민기, 안영규, 티모 이 정도가 주전 조합이긴 한데 그 밑에 있는 뭐 정지훈, 주영재, 이강인 이렇게 어린 젊은 선수들도 꽤 10경기 정도 내외로 뛰면서 이 뒤를 받치고 있는 게 장점이고 그러니까 감독이 한 시즌 가면서 절반은 감독을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절반이 못 뛰기 때문에 팀 안에서 기회를 안 주고 나 좀 무시하는 것 같고 B팀으로 내려보내고 근데 광주란 팀은 선수들이 대부분 한 번씩은 뛰어봤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팀의 인원을 많이 가져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팀 단합은 확실히 잘 되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나와요. 선수들 입에서. 그거는 아까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뛸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주어지기 때문에 나쁜 얘기가 들 나온다. 동기부여를 확실히 하는 것 같아요. 너 이렇게 하면 뛸 수 있어. 이거 하면 못 뛰어. 이게 정확하기 때문에 명확하기 때문에 못 뛰는 선수들도 알 거예요. 내가 왜 못 뛰는지. 근데 대부분의 프로구단들이 내가 왜 못 뛰는지에 납득을 안 하니까 불만이 나오고 이적을 하려고 하고 뭔가 이제 뒤에서 약간 이제 팀 분위기를 흐리는 그러면 이제 있잖아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그건 많이 있지. 본능이에요. 저도 그럴 거 나도 내가 못 뛰면 아씨 감독 뭐지 할 것 같아. 에이전트 형한테 따로 전화하고. 그치 전화하고 형 나 못해 먹겠어. 나 못해 먹겠어. 이렇게 하는데 요런 게 좀 적은 구단이라는 게 엄청난 강점이고 지금 광주가 하는 축구와도 스타일상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광주가 승격 팀인데 리그 3위입니다. 그러면은 선수들도 소위 말해서 입을 닫고 있어야죠. 성적 이렇게 네, 나오는데 네. 무슨 얘기를 하나? 만약에 성적이 안 나오면 또 말이 나올 수 그렇죠. 있겠으나 나이가 뛰어야 이기는데 너 쟤보다 더 잘할 자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팀이 계속 상위권에 있으니까 뭐 못 뛰는 선수들도 불만을 좀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주문이 확실해요. 뒤에서 들어보면 제가 뭐 명확하게 어딘까지 모르겠지만 지시하는 게 되게 명확하게 들어가요. 여기서 나오지 마. 아 나오지 마. 여기서 무조건 들어가. 들어가. 어떻게 움직여? 우리 약속 안 했어? 하면 사실 선수는 할 말 없거든. 훈련 때 약속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사실 4-4-2 주원이 형도 뭐 4-4-2를 뛰어봤겠지만 4-4-2가 진짜 힘든 포메이션이거든요. 잘 안 쓰는 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세 줄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라인을 맞춰서 다니는 게 진짜 어려운 전술이에요. 4-2-3-1이랑은 완전히 더 사실 선수들이 더 힘들어하는 전술이긴 한데 제가 뭐 4-4-2에 대해서 뭐 준비는 안 했지만 준비 안 했나요? 네, 근데 4-4-2가 공교롭게도 딱 이렇게 네, 있네요. 됐네요. 네. 준비를 안 했지만 참 예. 그렇죠. 이게 4-4-2가 좀 기본적인 이렇게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환희가 얘기했을 때처럼 좀 어려운 그 전술이 뭐냐면 이 4-4-2의 라인을 컴팩트하게 가져가지 못하면, 네. 자 봐도 자 여기서의 공간 이런 공간들이 생겨버리면 상대방이 굉장히 여유 있게 볼을 다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라인들이 컴팩트하게 서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비하는 전술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내려와가지고 아예 올라가지 않는 그런 전술도 좋은 팀에게는 나타나는 거죠. 이러면 되게 상대방들이 답답해질 수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을 때 이런 빨간색의 작전판에 있는 이 선수들이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간격을 잘 맞추지 못하면은 벌어지게 된다면은 상대방에게 많은 공간을 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환희가 얘기했을 때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중앙 미드필더 조합도 누구 한 명이 올라가면 커버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예민하게 좀 살아 있어야지만 이 공간들이 좀 커버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상대 팀들에게 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예전에 왜 그 사실 사사이가 굉장히 좀 많이 이용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사사이 전술 관련된 어떤 그 칼럼이나 이런 거 해외 칼럼을 보면 가장 효과적으로 공간을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는 아 이게 그래도 소화하기가 좀 편안한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간이 되죠. 그러니까 이 4-4-2 포메이션에서 한 명만 이런 식으로 해도 4-3-3이 될 수도 있는 거고 4-1-3-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와서 누구 땡기면은 백포에서 전술을 좀 4-3-3이나 이런 걸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는데 지금 여기만 봐도 보면 양쪽 사이드에 공간이 보이잖아요. 아하. 근데 4-4-2의 장점은 뭐냐면 운동장을 전체적으로 배분해서 그래. 선수를 둘 수가 있어요. 딱딱딱 뭐 사각형에서 어느 부분을 잘라도 선수가 다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넓게 커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 4-4-2에서의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공간이 수비 시에는 컴팩트하게 되고 공격으로 올라갈 때도 공이 이렇게 있었을 때 네. 땡겼는데 여기서 컴팩트하게 못 올라와 준다. 올라와줘야지. 그럼 여기서도 나중에 여기서 공 뺏겼으면 여기 공간을 상대에게 줄 수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공간들을 위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컴팩트하게 해줘야 빡빡하게. 되고 또 공격을 할 때 장점이 뭐냐면 여기 있는 풀백들이 공격 가담을 이렇게 해주면 순간적으로 많은 숫자를 공격에 둘 수 있다. 네, 뭐 이런 장점도 있죠. 네. 네. 대신 4-4-1을 썼을 때 뭔가 창의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가 없다면 너무 횡적으로 이렇게 선수들이 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절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백포에서 중앙 미드필더까지 단절, 미드필더에서 공격까지 단절. 그래서 변화된 게 4-4-1-1. 왜냐하면 한 계단을 둔다. 그리고 왜 웃죠? 저 손목 자신감 좀 봐. 네. 그래서 또 변화된 게 여기 근간이 돼서 미드필더가 한 명 내려와주고 뭐 4-1-4-1을 쓴다든가. 아니면 여기 있는 그 아까 네. 우리가 뒤에 얘기한 세컨톱이 또 창의력을 불어 그렇지.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배치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4-2-3-1이든 4-1-4-1이든 4-4 근간이 됐을 때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계단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어떻게 빌드업을 할 거냐 해서 나온 게 뭐 4-3-3 역삼각형 아니면 저 정삼각형 4-2-3-1 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요즘 뭐 3백 쓰면서 뭐 미드필더 숫자가 두고 3-2-4-1 뭐. 근데 뭐 4-4-2가 뭐 근간이라기보다 어쨌든 뭐 4-3-3 뭐 4-2-3-1 뭐 이런 것들이 4-4-2의 바탕이 됐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이 4-4-2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게 약간 그 기본빵이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전을 봐라. 영화 감독이 되려면은 네. 고전을 보면서 시민 케인 그런 거? 많이 배워라. 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런 것처럼 4-4-2가 좀 근간이 된다. 이렇게 좀 자, 생각하시면 이걸 좋을 제가 것 한번 같습니다. 작전판 들어보네요. 네네네. 네. 자, 자, 이제 4-4-2 지금 뭐 축구력 대결들이 뭐 대단한데요. 예. 자, 4-4-2가 이제 광주에 서 있잖아요. 저는 이제 4-4-2보다는 광주가 어떻게 4-4-2를 쓰느냐 볼 좋아요. 텐데 공격할 때 거의 2-4-4 2-4-4 형태로 올라갑니다. 왜냐면 여기에 이민기와 두현석 선수가 이민기는 두현석? 풀백이 된 지 오래되긴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격수 출신이고 두현석도 측면 윙포잖아. 두현석은 완전 윙포워드 네.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서 플레이를 하고 이제 이 윙어들 엄지성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김한길 선수가 올라와서 플레이를 하는데 광주 플레이가 여기서 이제 하다 보면 뭐 가운데로 들어오고 사이드로 빠지고 토마스가 올라가서 윙처럼 뛰고 여기서 메워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려오고 그러면 내가 포워드야 토마스야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갑자기 왼쪽 윙이 돼. 그러면 경기가 확실히 끊어지기 전까지 토마스는 계속 왼쪽 윙에 있습니다. 돌아가려는 생각을 안. 나는 그냥 왼쪽 윙이야 지금 톱으로 나왔지만. 그리고 이민기가 오버래핑해서 미드필더 이순민이 왼쪽 백을 메웠어. 자리를 메웠어. 그럼 이순민은 공이 나가기 전까지 계속 왼쪽 백입니다. 근데 보통 뛰다 보면 이제 템포가 끊어지면
자기 다시 자리로 자리로. 슬슬 돌아가는 걸 해외 축구에서 볼 수 있거든요. 많이 하죠. 근데 이정현 감독은 나 싫다 그거. 왜 돌아가서 틈을 줘야 되냐? 나는 그냥 여기서 계속 뛰어라. 해서 모든 선수들이 어느 자리에서든지 뛸 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되게 많이 요구되고 이 선수 이해도가 되게 높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종류로 그 스위칭이 자주 일어나고 밸런스가 뭉개질 수도 있는 스타일의 좀 하이브리드한 스타일의 전술을 쓰는 감독들은 무조건 머리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나는 그 펩 과르디올라 축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저거 어지간한 선수들은 저기서 뛸 수도 없겠다. 굉장히 복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종효 감독의 광주도 그런 이해도가 높은 선수들 플러스 이종효 감독도 설명을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다 이해도가 높을 수 없잖아요. 선수들이. 그치. 그래서 핵심은 이순민, 정호연, 안영규, 티모 이 네 명이 박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라인을 끌어내리고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가장 중요한 선수 저는 사실 티모라고 생각합니다. 티모. 이 선수 어쨌든 레벨 자체가 훨씬 뭐 한 단계 위라고 저는 보여요. 왜냐면 티모. 커리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광주 프런트한테 물어봐도 티모는 특별 배려래요. 그래? 다 선수 이해한대. 왜냐면 여기서 지금 사실 광주에서 더 높은 클래스에 뛰는 선수인데 모셔온 느낌이라서 이번에 이정현 감독 인터뷰 보면 본인 사비로 티켓을 끊어줬대요. 집에 갔다 오라고. 지금 좀 몸이 안 좋거든요. 그 나중에 그 이종효 감독 청구하는 거 아니야? 또그 구단에 비용 청구하고. 그 모르겠어요. 말을 그렇게 했는지. 그럴 수도 있거든.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티모는 감독 이름을 몰랐죠. 올스타전 가가지고. 누구? 퀴즈 했는데 마이 코치 이름 몰라. 그래서 이게 엄청 좋고 이제 만약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수비수가 2명만 남을 수 그치. 있고 1명만 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순민이 되게 역할이 중요해요. 이순민은 갱스터 래퍼. 잘 안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이수민은 어쨌든 이 커버의 키거든요. 이 선수가 쓰러지면 조금 난감한 상황이긴 해요. 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 정도 내가 볼 때 대표팀에 뽑힌 이유도 어떤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이게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안영규 원백 수비 하나 남기고. 티모 여기를 올립니다. 오. 아니면 아론이라는 호주 수비수를 투입해서 네. 아예 풀백처럼 올려서 미드필더를 하나 더 넣어버린다. 그래서 정말 뒤에 한 명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내려오는 속도도 광주가 되게 좋고 다 기동력이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너무 좋고 저는 이제 공격에서 칭찬하고 싶은 선수는 토마스가 이탈리아 브라질 이중 국적인가 그런데 사실 큰 기대 안 했거든요. 이름 자체도 사실 토마스? 너무 평범하잖아. 그리고 뭐 커리어도 그냥 그래. 근데 이정효 감독 축구를 가장 이해를 잘합니다. 공격수인데 엄청 자유롭게 움직이고 토마스가 이동한 자리로 누군가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토마스는 보통 왼쪽으로 빠지는데 여기서 1대1 돌파도 되고 크로스도 되고 풀어 나오는 게 되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선수 수급도 되게 광주가 평소보다 훨씬 더 잘 된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이 이제 작전판 대결인가요? 네. 근데 제가 뭐 자세히를 말하려고 준비는 안 해가지고 네네네. 조금 제대로 설명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약간 지금 보니까 좀 후달리나요? 아니 후달리지도 않죠. 예. 네. 뭐 저 내용은 뭐 잘 이해 안 되더만 뭐.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왜 되게 고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가 잘하는 거예요. 나도 잘 이해 안 돼. 근데 또 이제 뒷이야기는 베카라는 이제 선수가 왔거든요. 알바니아 국대였나 베카가? 조지아. 바코 친구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 친구 되게 특이한 게 이거 그냥 뒷이야기인데 보통 이제 외국인이 오면 돈 더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지? 더 줘. 애초에 더 줘 이러는데 딱 처음에 제시한 거 오케이 난 좋아. 그 대신 나 더 잘할 거니까 더 잘하면 이렇게 올려줘. 이렇게 올려줘. 지금 이것만 줘도 돼. 약간 인센티브로 건 거네. 근데 당황했대요. 협상하면서 뭐지? 보통 2억 부르면 3억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치. 2억 오케이 동의. 대신에 확실히 올려. 확실히 나 잘하면 올려줘. 라고 했지만 물론 못하고 있긴 합니다. 이런 일단 외국의 성향 적극적이잖아. 그러니까 팀을 위해서 뛰겠다는 거잖아. 어쨌든 자기도 위해서 뛰지만 팀을 위해서 뛰자. 이런 네. 것들 이런 것도 참 되게 팀이 하나로 잘 묶여 있고 마인드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과가 너무 웃긴다. 여기서 잘했으면 멋있지. 근데 그렇지. 아직까지는 적응 기간인 것 같고 뭐 그런 뒷이야기도 있고 걱정이 있어요. 너무 잘하잖아요. 광주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 선수들을 터지는 경우들이 많지. 감독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광주가 예를 들어서 시민 구단 가운데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구단. 그래도 우리가 역사도 깊고 돈을 써본 경험도 있고 하면 되는데 그 여러분 연말에 그거 나오잖아요. 지표. 재무지표. 돈 얼마 재무제표. 썼는지. 그냥 광주 압도적인 일부 리그에서 그냥 금액 꼴찌입니다. 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네.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금액이 그렇게 오르지 않아요. CS 지원해주는 금액. 그러면 무조건 못 잡는다는 건 확실한 상황이고 이거는 현실이니까. 그러면 이제 누굴 팔고 누굴 잡고 누굴 또 영입하고 요것도 이제 이정효 감독의 능력인 거죠. 아, 그렇지. 근데 아마 이런 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선수들이 조금 덜 받아도 광주 가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막 진짜 울산 가서 10억 받고 전북 가서 10억 받는 선수들은 안 오겠죠. 안 오겠지. 근데 중위권에 있는 선수들, 중하위권의 선수들은 나 한번 가서 재밌는 축구. 재민 축구에서 나 좀 업그레이드 해보고 싶다는 선수들이 요즘은 있더라고요. 네. 감독 따라 많이 가요. 돈 따라가는 건 당연하지만 감독 따라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내년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종효 스타일의 감독이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빅클럽에 갔을 때 항상 뭐 이건 너무 뻔한 얘기인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초대박을 내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어려워하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 오히려 그러니까 한 중위권 정도의 딱 팀을 맡아서 젊은 선수들 이름값이 약간 떨어지지만 본인 마음대로라는 게 뭐 폐악질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딱 휘어잡을 수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그걸 하다가 더 윗클럽으로 갔을 경우에 선수들의 개성이 되게 세거나 감독이랑 이게 기싸움이 가능한 선수들이 대거 배치되어 있는 팀에 갔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황선홍 감독이죠. 왜냐하면 포항에서는 제가 이제 포항 출신 선수들이랑 우리가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다 그냥 감독이 하라 그러면 아무런 의의나 생각이 없고 그냥 한다. 그냥 무조건 했대. 2012년 뭐 14년 이럴 때. 그때 스틸타카 때. 네. 그냥 하고 훈련 2탕. 좋아요. 너무 재밌다. 행복하다. 우리 계속 이기잖아. 이렇게 했는데 황소동 감독이 서울 와서 좀 강압적으로 한 거야. 황소동 감독 옆에 항상 강철이라는 그렇죠. 엄청난 강한 사람이 사실상 있었죠. 부부였죠. 네. 그래서 세게 하니까 서울은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우리 프로야. 이거 우리 고등학생 아니에요. 우리 알아서 해요. 이런 게 된 거야. 리청인 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거기서부터 황선홍 감독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옛날식? 옛날식이긴 하지. 왜냐면 옛날에 포항에서 한 거니까. 그랬지. 근데 그걸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변화를 못 준 게 서울에서는 저는 실패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선수들이 그때 막 SNS로 막 은근히 막 감독 막 박주영 선수도 SNS에 저 부상당하지 않았습니다. 막 이렇게 올려봤잖아요. 맞아. 그때 되게 뒤숭숭했었던 것 되게 같아. 뒤숭숭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정효 감독도 딴 팀 가서 똑같이 할 거라는 저는 확신은 못 하겠어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뭐 약간 그러니까 네. 남길 감독도 그래요. 그렇지. 네. 남길도 광주에서 잘했잖아. 센세이션했지. 그러면서 좀 더 큰 클럽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종호 감독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포터, 그레이엄 포터, 브라이튼에 네. 첼시 왔다가 완전 내려왔잖아. 완전 내려왔죠. 그런 감독들도 있죠. 사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해보니까 광주 출신 좋은 감독이 많은데 박진섭 감독이 광주 2부에서 1부 끌어올렸을 때 어마어마했거든. 근데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박진섭 감독도 그 이후에는 사실 좀 고전주의라고 봐야 되잖아. 예,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때 박진섭 감독도 진짜 여러 포메이션 많이 썼어. 네.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죠. 그렇지. 아주 네. 잘못했고 그렇죠. 다시 이제 부산에서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광주는 뭐 이종효 감독이 가장 핵심이고 선수들은 거기에 잘 따라오는 선수들로 잘 구성이 됐고 사실 이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되게 특출난 선수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팀으로 너무 잘 만들어놨고 그리고 아까 했던 뭐 티모 같은 선수는 확실하고 사실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지 너무 궁금하긴 해. 이게 노출이 안 되겠지만 이 사사이를 이렇게 라인을 유지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엄청나게. 형 이종효 감독 만날 수 있으면 뭐 물어볼 것 같아?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그래? 하나만. 연봉 얼마예요? 이런 거. 아니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선수들을 이제 전술적인 어떤 그 지시를 내릴 때 어떤 걸 제일 강조하냐. 강조하는 포인트. 네,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 뭐 활동량이냐, 아니면 뭐 기술이냐, 네. 뭐 여러 가지로 어떤 선수들의 어떤 그 전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어떻게 시키느냐. 뭐 이런 것들. 네. 왜냐하면 전술 수행 능력이 뛰어나니까. 광주는 또 후방 지역에서 빌드업 할 때도 본인들이 약속된 플레이를 굉장히 잘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잘 먹혀요. 근데 맨날 사사이만 쓰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티모를 갑자기 포항전인가 후반전에 미드필더로 올렸어.
그래가지고 골 넣었잖아. 팀 그런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미드필더가 아마 그때 부상자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네. 한 명만 더 다치면 미드필더 한 자리가 빵꾸 나는 상황. 그래서 티모를 훈련 때 잠깐 미드필더로 시켰대. 잘하더래. 그래서 올려갔다. 바로 올려서 바로 득점하는 경우도 되게 그런 어떤 촉도 되게 뛰어난 것 같고 선택도. 그 형 축구력에 네. 또 베이스를 깔아주고 있는 황진성 앤 이슬기 두 사람은 이정효 감독을 좀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엄청나게 높게 아, 평가하고 그래? 많이 봅니다. 광주 그러니까 경기 배울 수 있는 거 배우고 걔들 또 궁금해요.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아마 그 밑에 조용태 코치라고 있어요. 옛날에 광주 선수였던. 그래서 또 친분이 있어서 막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점 강조하냐 이런 거를.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코칭까지는 저는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다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저 광주 출신이잖아요. 아 그죠? 시설이 진짜 이거는 3위 하면 안 되는 시설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3위를 해버리면 그것도 이제 그 얘기하는 거지. 네. 이게 10몇 년 전에 창단을 했을 때 제가 예. 광주에 갔을 때 구장이 없어서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이 훈련하는 구장을 부탁해서 빌려서 훈련장을 뺑뺑이 돌았거든요. 하루 여기 갔다 하루 저기 갔다 이런 식으로 부탁해가지고. 근데 열악하구나.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시설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훈련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뭐 시에서는 이제 막 기사는 나와요. 뭐 노력해 보겠다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정치적인 건 모르지만 광주의 어떤 시장과 그 분위기가 의견 청취는 잘하는데 돈을 쓰는 유형은 또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래 공감하고 근데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무서워하는 유형들이 있잖아요. 있죠. 공무원들. 있지. 그래서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반영만 하지 실제로 그거 훈련장을 지어주면 몇십억 들 거 아니야. 몇백억 들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할지는 광주 출신들한테 물어봤을 때 오래 살았던 사람 물어봤을 때 이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앞날이 밝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구단에서도 그 훈련 시설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하는데 되게 큰 기대는 안 하고 말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구나. 이게 돈이 돌기가 좀 어려운 형태면 이런 게 잘 이게 유지가 되면 좋은데 쉽지 않아 보인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올해 K리그를 보는 여러 가지 재미 포인트 중에 광주랑 이정효 감독은 굉장히 그 상위 순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재밌는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추후에 뭐 시즌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든 뭐 언제든 중간에 타이밍이 있을 때 이정효 감독을 저희도 뭐 만약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럼 좀 적극적으로. 저도 궁금합니다. 네, 뭐 김기동 감독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시즌 중에는 쉽지 않으니까 한번 뭐 좀 추진도 해보고 그래 보겠습니다. 네. 자, 하피플로 이정효 감독 그리고 광주 FC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다음 축구 탐구 영역. 세컨톱은 과연 과거의 유산인가? 실질적으로 이게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세컨톱이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2000년대가 그 10번의 전성시대였잖아요. 공미의 시대. 그래서 걸출한 공격형 미드필더와 10번 유형의 선수들이 이제 불세출의 천재들이 나와서 엄청나게 창의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었는데 그런 선수들을 잡아먹는 전술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 뭔가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기 전에 이미 그냥 피지컬과 속도로 끊어버리는 이러면서 이들이 설 때가 사라졌죠. 저는 이런 유형의 약간 변형 형태이면서도 그도 결국 살아남지 못한 약간 마지막 선수가 제 느낌으로는 그 메스토 웨질 같아요. 외질이지. 외질이 끝 세대에 걸려 있지. 거의 걸려 있어. 근데 또 완전 정통 10번은 또 약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이게 이런 유형이 점점 살아남기 힘들어지는구나. 요걸 좀 보여준 케이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10번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수비력이 떨어지는 10번이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최근으로 오면서 당연히 최전방 공격수의 수비력과 적극성이 중요하게 되면서 그치. 10번들이 그렇게 쓸 건 반쪽짜리다라는 평가를 얻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이 몰락을 했죠. 전술적으로 배제가 되고 그럴 거면 차라리 투톱을 써가지고 많이 뛰는 투톱을 맞아. 써서 앞에서 뛰게 만들겠다 이런 전술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10번이 지금도 쉽지 않죠. 수비력이 없는 10번이라면 그렇지. 수비력은 없는데 공격력은 미쳤어. 막 패스에 막 슈팅에 다 좋아. 그래도 감독은 고민하죠. 쓸지 말지를. 그러면 요즘 유형들 중에 그래도 가장 발전적인 좋은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케빈 더브라이너겠죠? 케빈 다비라노 뭐 정점이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부패. 근데 그런 선수들은 사실 뭐 많이 뛰고. 제임스 메디슨. 메디슨.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번이라고 하면
그 팀에서 가장 볼을 잘 차고 에이스. 공격에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선수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비 안 해도 됩니다. 그땐 그랬지. 그땐 그랬어요. 그땐 그랬지.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선수가 살아남기 힘들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선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이 왜 사라졌느냐? 펄스 나인이 있잖아요. 펄스 나인이 앞에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뭐 득점도 하고 또 공격의 연계의 다리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옛날로 따지면 10번이에요. 그죠? 발전된 10번이 10번. 9.5번이 돼버린 거고 예. 10번이 이제 미드필더가 돼버리는 그래서 거지. 8번 역할까지 해야 돼. 하는 거죠. 예. 요즘 그 흔히 얘기하는 좌우 메잘라라고 부르는 그 역삼각형 미드필더의 왼쪽 오른쪽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들은 전체적인 빌드업이나 수비적인 협조가 많이 이루어지죠. 그게 없으면 요즘에 못 뛰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보다 한 반 칸 정도 위에 있는 선수 우리가 세컨톱이라고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대표적인 선수 한번 볼게요. 과거 이런 종류의 대명사죠. 베르캄프, 웨인 루니, 그 다음에 히밥, 라울 곤잘레스, 그리고 바지오, 델피에로, 토티, 뭐 안정환 선수도 이런 뭐 느낌이었고, 뭐 칸토나 이런 종류들. 지금 뛰었으면 누가 제일 살아남았을 것 같아? 다 이제 루니. 은퇴해서. 루니. 루니는 그냥 가능이지. 네. 아. 루니는 사실 퍼스트 나인도 쓸 수 있고 미드필더 유형까지는 아닙니다만 왜냐면 미드필더까지 좀 한 단계 내려와 주면은 본인의 득점력이 좀 아쉬우니까 아깝지. 또 예. 크랙 어떤 중요한 경기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예. 선수니까 아깝죠. 그렇기 와, 때문에 루니는 지금 뛰면 기가 막히게 네, 할 것 같아. 루니- 지금 더 좋아할 것 같아. 맞아. 네. 오히려 나중에 옛날보다. 왜냐면 그때도 루니가 왜 그때 각광을 받았고 당시에 루니 때문에 욕먹는 스트라이커들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루니 봐라. 쟤는 골도 넣고 수비도 하지 그치. 않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루니를 상징하는 장면은 그 태클하면서 허벅지 쫙 올라가는 예. 허벅지 있잖아요. 찰찰 튼실한 허벅지. 네네네. 예. 그래서-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 그러니까 그 그런- 태클도 뭐 마다하지 않는 맞아. 공격수였잖아요. 그 루니의 수비력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그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10번에 있다고 해서 예쁘게 10번에 있는 선수는 예쁘게 공 찼어요. 예전에. 네. 그랬죠. 네, 그게 뭐야? 좀 거친 거 안 했단 말이야. 근데 루니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야 스트라이커 저렇게 수비하는 거 봐 얼마나 헌신적이야 이러면서 예쁘게 공 차고 앞에서만 이제 공올 때만 뛰고 하는 어떤 그 뉘앙스를 주는 선수가 욕을 많이 먹었죠. 그렇지. 네, 비판을 받았던 잠깐 저렇게 뛰어야 그런 된다. 시대가 있었죠.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선수지만 안정환 선수도 지금 태어났으면 야, 엇갈렸을 것 같아. 아, 약간. 근데 사실 그때도 안정환을 썼다 안 썼다 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대표팀에서 확실히. 그리고 막 유럽에서 뛸 때 약간 반 경기만 뛰는 느낌이었잖아. 뭔가 자리를 계속 못 잡았잖아. 저는 이제 그게 약간 이제 분명히 전술상에서 공격력이나 테크니션 너무 좋지만 네. 수비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게 확실히 이제 유럽에서 뛰기에는 좀 그렇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우리가 그 걱정했었던 선수가 대한민국에 있죠. 이강인. 근데 이강인 선수는 그게 수비력이나 이런 게 넓어졌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카바가 단점이 되게 많이 됐죠. 본인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 본인이 이제 생각하고 여기서 이렇게 10번만 뛰어서는 나는 더 갈 수 없겠구나 생각해서 윙과 어떤 메잘라 사이에서 뛰고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고 수비력을 늘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아 이강인 선수는 되게 진짜 많이 적극적으로 좋아졌어요. 적극적으로 어렸을 때 뛰었을 때는 이 선수의 수비력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 속도 이런 거 어. 너무 시대를 잘못 타고 난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나올 정도였었어. 거의 이제 리켈메 수준으로 봤죠. 네, 이강인은 리켈메 수준으로 봤는데 네. 이제 이강인이 이제 마요르카에서 뛰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런 적극성과 수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 현대 축구의 미드필더로서 또는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근데 네. 그게 어렸을 때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외질처럼 갑자기 본인은 여기서 너무 에이스였는데 시대가 갑자기 넘어가면서 변하고. 그럼 그 스물 중반? 20대 중반에는 이게 안 바뀌어요. 바뀌기 진짜. 어렵죠. 성향 자체가 습관이었는데 이강인은 어쨌든 이제 20살 언저리에 뭔가 이런 거를 느끼고 계속 노력을 한 거잖아요. 차라리 어렸을 때 이걸 빨리 깨우친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요즘에 약간 요런 스타일, 그러니까 세컨톱으로 조금 분류할 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를 보면 뭐 요즘 선수라고 보기에는 뛰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나이는 좀 있죠. 토마스 밀러, 그다음에 부상당했지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은쿤쿠 잘했죠. 잘하죠. 잘했죠. 그러니까 크랙 역할도 되고 뭐 좀 다재다능해요. 못하는 게 딱히 없는 캐릭터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이제 정확한 포지션이 어디냐, 어떻게 써야 되냐,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지만 지금 여기 쭉 나열을 해볼까요 일단? 다니 올모, 카이 하베르츠, 그 다음에 자구형, 작은 정우형, 그리즈만도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선수인데 주앙 펠릭스, 디발라, 그 다음에 찬우 형은 안 좋아하는 호아킨 코레아. 근데 여기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 그 팀의 팬들도 이 선수를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 안고 있는 선수들인 것 같아. 네, 확실히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들이긴 하지만 조금 더 위치 조정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팀 그 같이 뛰는 선수들을 그렇지.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건 분명한 선수고, 얘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뭐 카이 하베르츠가 요즘에 좀 비판을 받고 있는 포인트니까 를 제외하고는 다 어쨌든 클래스를 한 번씩 보여준 선수들이긴 네. 하네요. 카이 하베르츠가 제일 좋았을 때는 역시 레버쿠젠 때였죠. 그때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선수기도 하고, 약간 그 세컨 스트라이커들의 역할을 아까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퍼스트 나인 혹은 요즘에 각광받는 최고의 9번이라는 선수들이 다 10번 롤도 가능한 선수들이 많아요. 해리 케인은 내려와서 10번처럼 뛰라고 그래도 뛰잖아. 뛰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설 자리가 좀 애매해지는 것 같아 점점. 그러니까 지금 다 이 포지션 모든 포지션이 옛날에는 골게터, 골게터. 골만 넣는 장땡이야. 근데 이제 요즘 그런 선수도 안 되지.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근데 물론 나올 때마다 골을 무조건 경기당 한 골씩 박아.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하고 싶은 대로 놔둬야 돼.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쪽에서도 압박도 잘해줘야 되고 수비도 잘해줘야 되고, 이전에는 그냥 골키터,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이러면 됐는데 지금 왜 양쪽 풀백도 센터백처럼 뛰어야 되고, 풀백도 풀백처럼 센터백도 풀백처럼 뛰어야 되고, 미드필더가 윙처럼 뛰어야 되고, 윙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빠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볼 키핑도 돼야 되고, 다 잘해야 돼. 다 잘해야 되는 다 잘해야 상황이기 돼요. 때문에 옛날같이 뭔가 톱 스트라이커 너 끝 그거만 해 이런 시대는 지금은 아니죠. 네. 요런 스타일의 그럼 선수들이 앞으로 아주 통하기가 어려워질까요? 저는 할 거면 뮬러처럼 하는 게 맞습니다. 토마스 밀러처럼 해야 토마스 밀러는 뭐 세컨톱으로 분류되지만 윙 자리에서 뛸 수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 가능하고 9번 자리도 뭐 지금은 나이가 들었지만 9번 자리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포지션 3개로 따지면 가운, 세컨톱, 뭐 톱, 측면 하면 셋 다 평균 이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런 선수들이 쓰이지.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자리에서만 얜 잘해.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는 쓰기가 어렵지. 그냥 썼다 안 썼다 하는 거예요. 넣었다 뺐다 계속 하는 거고, 뭐 투입했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그 선수 제일 먼저 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토마스 뮬러가 가장 이제 지금 뛰고 있는 선수 가운데서는 가장 정석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은쿤쿠는 윙어로 봐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윙어 툴이 있는 거야. 그러면 쓰인다고. 그러면 쓸 수 있어. 근데 하베르츠 보세요. 윙어입니까 공입니까 톱입니까? 지금은 좀 애매하죠. 네. 이 선수의 근데 롤을 확실히 좀 찾아줘야 돼. 연결 고리야 고리. 고리. 이게 요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컨 스트라이커, 세컨 톱 이런 선수들이 범 2선으로 뛸 수 있는 툴이 없으면,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윙포도 봐야 돼. 공미도 돼. 골도 좀 넣고 뒤쪽에 수비 가담도 되는 선수가 되지 않으면 딱 이제 쓸 데가 없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선수 가운데 지금 피지컬적으로 스피드를 봤을 때 하베르츠가 되게 상위권이거든요. 속도는 빨라요. 속도 빠르고 키 크고 피지컬도 꽤 괜찮아. 괜찮지. 근데 애매. 저는 이 선수는 일단 그 아르테타가 어떤 식으로 롤을 확실하게 배분해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봅니다. 카이 하베르츠는 그 감독을 잘 만나야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돼요. 그런 스타일의 선수야. 네, 네. 저는 이 항상 세컨톱 하면 생각나는 선수 중에 하나가 디발라거든요. 네. 사실 디발라도 쓰기가 쉬운 선수가 아닙니다. 쓰기 좀 어려워요. 압도적인 어떤 그 기술적인 능력이 있지만 뭐 속도나 조금 애매모호한 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죠. 디발라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피지컬이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뭔가 포스트 플레이 하기도 좀 애매하고 또 힘싸움을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느낌. 근데 박스 근처에 득점력은 있어. 그러니까 쓰긴 써. 근데 좀 더 아쉽다는 거지. 뭔가 완벽한 넘버 9인가 아니지. 그러면 10번? 오케이. 그러면 수비도 잘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폭도 많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선수인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파워풀함이 덜 느껴진다? 라는 느낌? 지금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디발라 은근 큰데 저게 안 맞는 얘기는 아닌 게 디발라가 키가 두상이 좀 커요. 생각보다 이렇게 보면 되게 크네? 근데 멀리서 보면 좀 안 커 보여.
근데 포스트 플레이를 난 디발라가 그거 하는 스타일이 아니지. 네, 되는 게 아니니까. 잘하는 타입이 아니죠. 네. 키가 그거보다 작아도 공중볼 잘 예를 들면 아이반 토니 178인가? 178인가? 177로 나오는데. 아, 그럼 디발라 177. 나하고 키가 비슷해. 나는 사실 그 디발라 처음에 70 초중반인가 73으로 생각했어. 보여, 73. 근데 그거보단 커. 생각보다는 커요. 그 아이반 토니가 아마 76인가 그럴 거야. 근데 걔는 공중볼 엄청나게 잘 따거든요. 루크쇼는 왜 작아 보일까요? 그건 형한테 물어봐야지. 루크쇼 85인가 그러거든요. 룩쇼도 안 작아. 86, 87. 안 근데 작아요. 왜 이렇게 안 커 보여? 난 아, 지금도 안 커 보여. 나는- 알아도 안 커 보여. 나 오나나 작은 골키퍼인 줄 알았다니까. 왜 얘 오나도 한 80대 80 초중반 되나? 근데 90 저기더라고. 좀 그 실제로 안 봐서 그런가?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화면상으로 내가 그 두상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 두상인가? 네. 확실히. 그게 소두면 네이마르 되게 작아 보이지 않잖아. 네. 근데 실제로 선수들 사이에서 보면 비교적 작은 선수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닌가? 비율인가, 역시?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있네. 형 얘기한 것 중에 분데스리가에 유독 이런 스타일의 선수들이 좀 많다. 근데 그런가? 좀뭐 분데스 출신들이 많은 생각보다 분데스 출신들이 좀 많은 것 다니엘 같은데? 뭐 하면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어쨌든 좀 다양성은 분데스리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수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좀 뭐 꼭 몰려 있는지는 잘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지금 보면 또 마침 분데스 출신이 많긴 하네. 막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나열한 선수들 중에 분데스리가 출신들이 좀 있네. 그 비르츠의 유형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 비르츠는 프로그램 사실 비르츠? 세컨 스트라이커는 아닌데 아니다. 진짜 공미거든요. 그냥 공미인데 윙도 가능한 공미인데 그럼 문제 없겠네. 공을 너무 쉽게 차. 개잘 차죠. 그러니까 카이아 베르츠는 되게 열심히 하는 네. 유형이에요. 음. 근데 비르츠는 약간 대충 뛰는 것 같은 느낌도 가끔 받아요. 근데 패스도 세게 안 줘. 그냥 툭 돌려놔. 근데 그게 발 앞으로 따다다닥 와가지고 가는 거 보면 아직 이제 데이터가 많진 않아요. 어린 선수치고 뭐 경기는 많이 뛰었지만 부상도 작년에 길게 있었고 해서 좀 봐야 되지만 저는 되게 천재과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레버쿠젠에서만 뛰어봐서 사실 평가하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큰 부상을 한번 당했었고. 당해서 그래서 좀 더 이제 큰 무대에서 뛰는 걸 한번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보면 와 저렇게 쉽게 하고 싶다. 누구는 저기서 막 아득바득 막 힘 줘가면서 하는데 힘이 딱 빠져 있고 되게 유려하게 해서 2004년생 이제 3년생 03. 네, 03. 비르츠 03이에요. 03 절대 안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세컨톱이 저는 유용하다고 봅니다. 비르츠 그 네. 축카우터 뭐죠? 이스타 스카우팅. 의사 스카우팅 그거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면 할 말이 있는 선수예요. 네. 그 많지 않은 유형이라서. 근데 그 단순한 별로 안 플레이를 하기 싫나 본데. 아니 뭐 링크가 되거나 그러면 하는 거고. 뭐 간단하게 메인스트 링크가 슬쩍 나온 적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세컨톱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세컨톱이 공을 못 차면 진짜 단순하게 돼요. 그지? 네. 근데 세컨톱쯤에 한 명이 공을 차면 어느 정도는 뭔가 유연한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가 많지 않다는 게. 네. 무시할라. 거의 공미죠 완전. 공미, 근데 그냥 공미. 윙도 잘해. 윙도 보잖아. 윙도 잘해요. 그게 보면 다 네. 잘해야 돼. 그러니까 세 개 다 잘해야 돼. 중에 둘은 해야 돼. 2개 이상 하지 2개 이상 않으면 평균 이상 이제 해야 돼. 써먹기가 힘들어. 네. 진짜 딱 세컨 스트라이커로만 성장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 된 거예요. 뮬러도 그냥 들어가라는데 들어가요. 나겔스만은 오른쪽 미드필더로 썼어.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인데 전술상 계속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리는 역할만 했어요. 왜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잘 올려. 거기 가면 곧잘 해.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뮬러 같은 어떤 그런 좀 타고난 능력을 갖춰야지만 이 자리에서 성장할 수가 있다. 뮬러는 골을 잘 넣잖아. 그치. 잘 넣지.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 타닥탁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파괴력 있는 스트라이커는 네. 공미를 못해요. 아. 10번 역할을 못한다고. 왜냐하면 박스 밖에서 볼을 잡으면 사방팔방에서 압박을 받았을 때 그걸 멀어지잖아. 풀어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득점력도 있고 그것도 잘 풀어나올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근데 그런 선수가 수비까지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선수가 없으니까 잘 없지. 네. 잘 없죠. 되게 희귀한 포지션이 돼버린 거죠. 하베르츠를 좀 덜 뛰게 만드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너무 많이 뛰어서 네. 결국 박스 앞에 갔을 때 본인의 에너지가 떨어져서 힘이 떨어진다.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좀 느꼈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좀 비효율적인 움직임? 그 고리 역할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다. 좀 더 심플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안 풀리다 보니까 계속 조급해지니까 그냥 많이 뛰는 걸로 일단 계속 커버를 하는 상황이 근데 오는 일단 것 그건 같아요. 있어요.
지금 아스날이랑 3경기 했거든. 뭐 프리시즌 빼고 이거는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일단 10라운드까지는 본다. 이거는 난 찾고 있다고 봐. 그리고 지금 여기 발생한 이적료를 생각하면 이건 아르테타가 어떻게든 이 선수 쓰겠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쓸 것 같아. 무조건 쓰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이 있겠지. 그리고 지금 아스날은 전체적으로 그건 있어요. 팀버 부상당하고 이러면서 초기에 세팅했었던 그 전술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 그거를 복구를 일단 뭐 근데 팀버는 뭐 사실상 이번 시즌 아웃이라고 봤을 때 새롭게 판을 짜야 되는 그림이 나올 거야. 요때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죠. 근데 이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부담을 안고 뛸 수밖에 없는 게 몸값이 워낙 비싸서 이런 선수들이 그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그 1,000억이라는 부담감 그런 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죠. 가서 나왔으면 좋겠나요? 직관 가서? 이거 나 콘텐츠에 얘기했는데 나는 지금 베스트가 나온다면 진첸코도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제주스도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맨유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이기려면 그 영상 올라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파티, 라이스, 웨데고르가 선발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 느낌인데 하베르츠가 경기장에서 직접 보면 되게 잘하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있지. 화면보다 훨씬 더 많이 뛰고. 많이 보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근데 그런 선수가 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선수 있죠. 누구? 현장 가서 깜짝 놀랐던 선수 하나. 이정엽. 이정엽. 실제로 그러니까 원래 잘하는데 헐 소리 나왔던 거는 이청용이었어요. 근데 화면에서 보는 거는 좀 답답하다. 근데 현장 가서 중계 한번 하니까 이거 감독이 왜 쓰는지 알겠네. 바로 맞아, 킬했던 맞아, 선수가 맞아. 이정엽이었어요. 이정엽 진짜 빠지면 한 3경 미친 듯이 뛰어댕기는 거야. 이정엽 빠지고 3경기 하잖아. 그러면 이정엽이 그래. 필요했구나 우리 팀에 이렇게 느끼긴 해. 그런 부분은 좀 있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이번에 그 아스날 맨유전 갔을 때 어떤 식으로 베스트 라인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가 그 어디예요? 코너 플래그 근처라고 그러던데? 화면에 잡힐 수도 있겠다. 그러네. 코너 플레이 잡히지 무조건. 이거 뭐 들고 가야 되겠다. 뭘 쓸까? 이스타 TV 뭐 이렇게 써. 뭐라 쓰지? 이스타 TV 화이팅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그 와중에 봤어요? 구독 좋아요. 그걸 왜 외국어로 하죠? 구독 좋아요. 이스타 TV. You know? You know? 그거 어때? 셔츠 달라는 거. 플리즈 그거 너무 없어 동현이가 하면. 나는 그거 좀 안 어울려. 그건 그 플리즈 사우디 그거 우리 회사 좀 사달라고. 바이사. 네. 플리즈 바이 아워 컴퍼니. 이스타 TV 뭐 이런 거나 해놔야지. 근데 진짜 만약 예를 들어 그 중계를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잡혔는데 형철이가 중계였는데 그게 잡혔어.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형철이가 박종윤 이렇게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니 솔직히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그건 회사 입장이고. 넌 어떻게 할 거야? 저기요 클린스만 아웃이라뇨. 야 그러면 무조건 빌트에 나온다 너. 나와. 너 빌트에 나온다. 빌트 나오고 내가 봤을 때 이러면 한국에서 문제 생겨. 지상파 3사든 어딘간에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릿읍니다 벤투. 미슈 벤투. 벤버지 그립입니다. 그릿읍니다. 개 어그로하냐. 야 우리 한번 나온 거 알지 TV에 히든 풋볼. 그 브라질 그래. 올림픽 때 브라질 사시는 분이 맞아. 우리 인스타 TV 들고 있어서 화면에 1초가 나왔잖아. 원래 이번에 덕현이 스페인 갔을 때 그 여행 일정이 빠그라지지 않았으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 경기에 선수들 나오는 터널 옆자리였대요. 들고서 흔들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만약에 코너 플래그에서 진짜 보이는 쪽이다라고 하면 했어요. 뭐 하나 하세요. 뭐야? 여기가 반통수의 구장입니까? 뭐 이런. 그래서 반통수한테 연락 오면 뭐 초대라도 하고 네. 3분 카레라도 사드려야죠. 네. 어쨌든 근데 이 세컨톱은 점점 몰라요. 축구 전술이 유행이 돌고 도니까 또다시 이런 선수들이 다시 활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잘 태어나야 돼.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세컨톱은 지금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왜 세컨톱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뭐 쉽게 안 하냐면, 그러니까 세컨톱 스트라이커 바로 밑에 있는 섀도우 스트라이커 내지는 세컨톱인데 여기서 약간 패서의 기질이 강하면 10번. 그다음에 공격의 기질이 강하다. 그다음에 득점에 대한 어떤 기질 DNA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섀도우로 가는 거고 세컨톱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퍼스트 나인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최전방에 있는 몇몇 선수를 제외하고는 저는 다 10번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우리가 전술 아까 얘기했잖아. 이제는
680이라고 표현을 못하고 그냥 그 선수 특성을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치. 딱 선수의 특성마다 전술이 바뀌고. 전술에 따라서 6번, 8번이 애매한 전술도 있고 맞아. 돌아가면서 하는 전술도 있고. 지금 봤을 때 그래도 옛날 클래식한 어떤 스트라이커 유형은 제일 어울리는 선수가 크리스 우드. 와, 그건 진짜 고전이다. 고전. 그러니까 클래식. 고전. 고전이지. 클래식 스트라이커. 크리스 우드 얘기할 땐 이동경 선수한테 그래 전화 한번 해볼까요? 네. 우드를 제일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크리스 우드 같은 선수가 한 명 있으면 그 옆에 손흥민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세컨톱입니다. 손흥민이. 뭐 예전에 요렌테 있을 때라거나. 그렇지. 그게 세컨톱이야. 그래서 요렌테가 있었을 때 손흥민하고 호흡 좋았잖아요. 그랬지. 케인파 요렌테가 버텨주고 흐른 거 손흥민이 넣고 하는 거 맞아. 있었잖아. 슈팅 때리고. 네. 그런 느낌이 이제 세컨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지금 어떤 분이 그 호일룬 매니 호일룬은 어떠냐는데 호일룬도 그냥 9번 스타일 또 아니에요. 약간 그 선수도 되게 좀 속도감도 있고 그렇죠. 약간 윙포 성향도 없지 않아 있고 이게 하나만 해서 되는 게 얘기하기가 아니라. 어려워. 홀란드 같은 선수는 9하고 위에다 플러스 달아줘야 돼. 어. 9번이긴 한데 그 홀란드는 9번을 사실 제일 클래식한 느낌이 들긴 해. 박스 안쪽에서 움직임은. 근데 그러다가 맨시티 오면서 또 움직임이 조금 더 다양해졌어. 다윈 누네즈도 또 그냥 9번도 아니야. 그 선수도 되게 윙포 성향이 짙단 말이야. 다이누네즈보다는 홀란드가 훨씬 더 좀 9번에 9번스럽지. 가깝죠. 나는 터치스럽지. 솔직히 말해서 홀란드는 제일 잘하는 9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느낌으로. 네. 그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오늘 좀 축구력 과시 편이 된 것 아니 같아서. 나는 근데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런 잘 얘기를 설명했어? 많이 안 해봐가지고 우리도 해봐야 돼. 하면서도 잘 모르겠어. 그냥 여러분 그냥 대충 그렇구나 이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다 해놓고. 네, 좀 민망스러워 이런 거 할 때마다. 네. uncomfortable해 좀 약간. 그게 그게 더 민망스럽지 않아. 민망해요. 방금 그 영어가 진짜 민망한데. 제일 민망하다. 예,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는데 그만큼 좀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얘기한 것 같아요. 세컨톱. 어. 그래. 어려워. 진짜 애매한 포지션을 어려워요. 얘기했던 것 오늘은 조금 일부러 이렇게 해봤거든요. 왜냐면 막 재밌는 얘기도 좋은데 좀 진지한 얘기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가끔 하겠습니다. 자주는 안 하고. 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리고 만약에 경기의 포인트가 엄청 있는 전술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다. 그럼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고. 아마 우리가 대표팀 이번에 A매치 경기하고 나면 이런 거를 좀 더 써먹을 날이 또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히든풋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